모바일로 영상 시청 시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에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손, 도손 미술 얘기를 만들어가는 빨간 장갑 정경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고 얘기를 이어갈 텐데요. 고가 33살에 자신의 고국인 네덜란드를 떠나서 프랑스로 가서 37살에 권총으로 이제 자살을 하면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5년 남짓의 짧은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 5년 동안의 프랑스의 생활을 우리가 4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처음 네덜란드에서 프랑스 파리로 왔던 시절. 근데 이제 파리에서 고우가 잘 적응을 하지는 못해요. 주변 화가들과도 약간 마찰이 있고 또 건강도 악화되고 해서 동생 테오의 권유를 의해서 그 따뜻한 해살이 있는 프랑스의 남부지방 아르라는 곳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고갱과 만나서 함께 생활을 하죠. 근데 이제 고갱과의 또 생활에도 마찰이 있어서 길을 자르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고우가 정신병으로 가게 됩니다. 정신병을 해서 한 번 더 정신병을 옮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 이제 프랑스로 가서 파리 시절에 그린 어찌 보면 그 시절의 대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탕기 영감이라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또 그렸던 그림은 굉장히 어두운 색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저와 함께 봤던 감자 먹는 사람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프랑스로 가면서 그림이 아주 밝아지고요. 터치에도 변화가 오는데 이런 변화를 가지고 온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우가 프랑스로 오면서 인상주의 영향을 받아서 색채나 표현의 아주 기법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고흐 그림은 사실 이때부터 그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고흐가 파리로 간 그 시점, 그러니까 뭐 한 그 주변으로 해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프랑스를 중심으로서 일어난 인상주의는요, 미술사에서 어떤 뭐 변화 이 정도가 아니라 미술사의 최대의 혁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회화 기법을 거부하고요. 완전히 새로운 미술의 역사가 열리는 시기입니다. 그림에 이제 여러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형태라든가 색이라든가 질감 등 이런 것들 중에서 인상주의는요, 색채에만 주로 관심을 두고 빛과 함께 이제 시시각각 변해가는 색의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인상주의입니다. 빛에 따른 색의 변화가 가장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야외에서 주로 그렸겠죠. 그리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순간순간 변하는 그 빛의 변화를 담고자 했기 때문에 뭐 두고 그린다든지 아니면 후에 뭐 고치다든지 이런 것은 의미가 없었겠죠. 이런 표현이 처음에는 이제 풍경화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인물화로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모네, 마네, 드가, 세잔, 고흐, 고갱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고 또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 작가들이요 모두 인상주의의 화가들입니다. 근데 세상 만사가 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큰 변화가 오면 반드시 그 변화에 당연히 이렇게 공격과 저항이 들어오게 되겠죠. 당시 인상파 그림은요, 사람들이 그림으로 쳐주지도 않았어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잘 그리는 그림을 보던 사람에게서 모네가 그린 뭐 수련 같은 그림, 뭐 좋은 그림이라고 하기가 정말 그 당시로서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네가 연못에 수련을 그린 그림은 여러 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작품입니다. 연못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빛을 보여주는 그림. 형태가 별로 없죠. 여러 색이 뚜렷한 경계도 없이 표현된 그림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쇼킹하고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비평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캠퍼스에 물감을 대강 이렇게 붓칠을 발라놓고 자신의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다. 이런 짓은 정신병자들이 길에 돌을 줘 와서 다이아몬드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라고 아주 혹평을 하게 되죠. 하지만 후에 비평가들은 자신의 생각이 아주 고정된 생각이었다, 좁은 시야였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는요, 사물을 그대로 세세하게 정확하게 그리는 것만이 좋은 그림이 아니라 작가의 시각이나 생각이 담겨진 그러한 그림들이 훨씬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네의 수련 같은 작품을 보고 우리가 대강 그렸다,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죠. 작가의 하나의 표현 기법이구나라고 우리는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상주의가 너무 이제 색만을 강조하게 되니까 다른 요소들을 가볍게 다룰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색과 더불어서 좀 더 견고한 화면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인상주의에 이어서 나타난 신인상주의입니다. 신인상주의에는 세잔, 고흐, 고갱 이런 작가들이 대표적인데요. 이상주의나 신인상주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인상주의에서 조금 더 형태의 표현을 비중을 두고 그리는 것이 신인상주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 같은 경우에도요, 인상주의라고도 말을 하고 또는 신인상주의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상주의의 대표적인 작가로 쇠라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고흐의 붓타치 있잖아요. 이런 타치는 쇠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쇠라는 아마 여러분들이 미술 시간이나 미술 실험에 많이 나왔던 작가인데요. 학창시절에 전묘화의 대표적인 작가는 이런 시험 문제 없었나요? 아마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미술사의 한 획을 끊는 새로운 기법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미술 선생님이라도 이런 문제는 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전묘화법이라고 하는데 화면에 많은 점을 그어서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강이 보이는 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즐기고 있는 그림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그냥 볼 때는 이게 그림 우리가 일반적인 회화 작품처럼 보이는데요. 자세히 유심히 보시면 이게 다 하나하나 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 픽셀이라는 개념과 유사합니다. 작은 점들이 모여서 면을 이루고 또 하나의 형태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미술의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병치혼합이라고 합니다. 물감을 섞은 것이 아니라 병치, 이렇게 나란히 두는 걸 말하잖아요. 점을 나란히 둠으로 해서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하나의 색상으로 보이는 기법이죠. 이런 쇠라의 점호법이 고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술 역사에서 인상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한 데는요, 여러 이유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사진기의 등장이 큰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사진기가 발명된 것은 1820년대인데요. 한 60년이 지난 1888년이네요. 1888년에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출시된 코닥 카메라가 카메라의 대중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와 아마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요, 어린 시절에 공원이나 아니면 놀이동산에 가면 노란색 깃발이 이렇게 펄럭펄럭 하면 멀리서도 보고 저 코닥 필름이다 라고 하셨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스마트폰이 늘 손에 있는 요즘 우리들에게는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 풍경이긴 합니다. 근데 이 사진기에
대중화는요, 더 이상 그림이 똑같이 그려지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잃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모든 예술은요, 그 시대상과 함께 갈 수밖에 없고 또 그 시대상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로 와서 인상주의와 세라의 전묘 기법의 영향을 받은 고흐가 파리 시절에 그린 그림 대표적인 작품이죠. 탕기 영감,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기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주인공의 이름이고요. 파리 몽마르트에 그 화방을 운영했었대요. 많은 화가들에게 물감이나 캔버스 이런 것을 그 외상으로 주고, 그 당시 화가들이 굉장히 가난했겠죠. 이렇게 풍이 바뀌면서 그림이 많이 팔리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돈을 갚지 못하는 그 화가들에게는 그 화구값 대신에 팔릴 것 같지도 않는, 또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그런 그림들을 대신 받아주는 아주 마음씨 좋은 사람으로요, 가난한 화가들에게 고마운 존재였다고 합니다. 당시 파리의 많은 화가들은요, 페페 탕기라고 부르면서 그를 아버지처럼 따랐다고 하네요. 그 당시 고흐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고흐를 격려해준 탕기 영감은 고흐에게는 아마 아버지 같은 따뜻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고흐를 이제 집으로 초대해서요,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예민한 성격의 고흐를 다독거리면서 고충을 덜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많은 인상주의 화가들을요, 고흐에게 이제 소개도 시켜주고 했는데, 인상주의 화가들과 이 고흐가 교류를 하면서 만남을 가지면서 고흐의 회화에 큰 전환점을 갖게 되는 거죠. 이 탕기 영감을 모델로 해서 세 점의 그림을 그렸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그 세 번째, 마지막에 탕기 영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자나 이 옷 같은 데서 붓터치가 보이죠? 후기 고흐의 작품에서는 더 잘 나타나는 강렬한 붓터치가 지금 조금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물감을 두텁게 바르고 미처 마르기도 전에 또 다른 물감을 칠해서 붓의 움직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죠. 후기로 갈수록 이 터치는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탕기 영감님이 이제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입을 꽉 다문 것 같지 않고 살짝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빛을 한번 보시면요, 아주 맑은 눈빛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인물의 소박하고 선량한 성품이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투상이 좀 큰 듯 하긴 한데요. 팔은 짧은데 손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크게 강조되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얼굴과 그 눈이, 우리의 눈이 확 들어오도록 그려져 있는데요. 아마 고흐에 있어서 탕기 영감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따뜻한 손길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아 있었나 봅니다. 고흐의 마음에 비친 탕기 영감의 모습이니까요. 사진과 같이 똑같이 정확하게 그리는 묘사가 아니라 모델의 영혼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는 고흐의 바람이 그대로 보여지는 초상입니다. 그림 배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특이하게 일본 여자들 모습이 보이죠? 인상주의 화가들 중심으로 자포니즘이라고 해서 일본의 우키노에라는 그림이 유행을 합니다. 우키노에는 일본의 이제 일종의 풍속화인데요. 목판화로 찍어내었거든요. 그래서 단품이 아니라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일본 사람들이 수출하던 공예품의 포장지에 사용이 되었는데요. 우연히 유럽을 통해서 이제 프랑스로 가서 주목을 받게 되고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 당시는 이제 일본이 네덜란드와 많은 교육이 있었거든요. 고흐도 이 일본의 판화 그림, 우키노에를 많이 수집하고요. 또 좋아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인상주의가 일본의 그 자포니즘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일본인으로서는 아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이겠죠. 그래서 인상주의의 많은 작품들을 일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구입을 해서 많은 작품이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이유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동경에 가서 미술관을 갔을 때요,
정말 인상주의, 특히 그 모네나 마네의 그림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탄기 영감을 그렸을 때 고흐가 30대 이제 후반인데요. 기록에 보면 50대로 보일 정도로 늙어 보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밝은 햇살 아래서 모자를 쓰지 않고 그림을 그렸는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 알코올 도수가 50도에서 70도, 굉장히 독한 술이잖아요. 압생트라는 술이 있었는데 이 술에 고흐가 중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그 건강을 챙기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건강이 악화되고 또 다른 인상파 화가들과 잘 교류도 이루지 못하고 그 동생 또 테오의 권유도 있고 해서 1888년 2월에 파리를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아르라는 곳이죠. 파리에서 그린 여러 가지 사실 찾아보시면 풍경화도 있고 초성화도 있고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흐가 가장 좋아했던 주인, 하방 주인인 탱기 영감의 초상화를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고흐가 그 프랑스의 남부 지방 아르 지방에 갔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전성기의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의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